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후곡성당 9월 열린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이렇게 본업에서도 일가를 이루신 분이시지만 이 명강사로도 굉장히 이름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대한양궁협회의 서거원 전무님을 모셨는데요. 서거원 전무님은 1988년 서울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양궁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도 인천의 계양구청 실업팀이죠. 감독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양궁협회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독종이라는 저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후곡성당 사목총 회장이신 이성주 리노 회장님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서거원 전무님과 저는 16년 전에 처음 뵀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 청풍 리조트죠. 청풍 리조트의 경영 전략 회의 때 초빙돼서 오셨는데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리고 10년 후에 2007년에 또 뵙습니다. 이번엔 경주에서 있었던 경주 힐튼 호텔이죠. 감사 협의회 워크숍에 오셨는데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오셔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제가 10년 전에 인연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해 저희 대학 동기 원래의 강의를 예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스케줄이 나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오늘 끝나면 내일 새벽에 또 울산의 현대중공업 또 강의 가십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또 삼성물산 강의 갔다 오시고,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엄청난 큰 오늘 좀 혜택을 누리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시간을 물어보시길래 무제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푹 빠져 들어가실 거고, 한국 양궁의 산 역사십니다. 산 역사시고, 원래 양궁 체육을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불구하고 일단 내용에 다 녹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서거원 전무님의 명강의를 같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서거원 전무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거원 빈첸시오입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감히. 저는 지금 경북 예천에서 내년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은 지금 1차 선발전 진행 중에 경북 예천에서 안동으로 가서 안동에서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주 사목 회장님께서 초청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주님의 부름이시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가겠습니다. 멀지만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초청해 주신 신부님, 또 우리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94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12년 후 2007년도에 견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자가 되기까지는 참 사연도 많았는데요. 저는 86년부터 이제 국가대표 코치로 계속 한 18년간을 태릉 선촌에서 생활하는데, 선수들이야 뭐 홀몸들이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지도자들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선촌에서 함께 일주일 동안 계속 함께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집에 오면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석식,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에 다시 입춘을 합니다. 제일 서운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선수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인터뷰할 때 우리 감독님께 참 감사드린다. 이 이야기 참 듣고 싶은데 항상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맙다 생각하고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그때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인 녀석들아, 닭똥구멍을 믿으면 하루에 계란 하나씩이라 나오는데 무슨 놈 하느님 찾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들 매달 딱 해주는데 고맙다 말도 안 해? 이 정도로 제가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 아시안게임 나가잖아요. 한 발 한 발의 승패가 결정될 때마다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실 종교가 없는 저 입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이게 막 엄청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가 딱 끝나고 나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종교도 안 가진 녀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느님 찾고 부처님 찾고 조상님 찾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겠다. 어떤 종교가 내 가장 잘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치 94년 6월 달에 저희 와이프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와이프가 다니는 성당에 나도 같이 함께 다녀야겠다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외짝 교우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세례를 주셨어요. 그것도 태릉 선처에 있다가 이제 토요일에 와서 잠시 어렵잖아요. 한 3번, 4번 교육받고 바로 그냥 제가 세례를 주셔가지고 사실은 무늬만 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프 여기 간다고 하니까 당신 무늬만 신자인 당신이 절대 아는 척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무늬만 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지 마라. 혼났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절대 아는 척 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와이프한테 고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양궁하는 녀석이, 운동하는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 종목에 양궁이라는 이 단어, 이 종목은 역사가 짧거든요. 짧은 역사 속에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최고를 유지하는 데 과연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루어 나왔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섰습니다. 많은 분들 말씀하시죠. 양궁하면 세계 최고. 어떤 분들은 싹쓸이 종목,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총 금메달 몇 개 딴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벌써 얼마나 전인지 그게 기억날 리는 없겠죠. 대한민국 선수단 보통 하계올림픽 하면 많게는 한 700명, 적게는 한 350명 출전해서 평균 금메달 한 10개 정도 땁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10개 따면 세계 10강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도쿄올림픽 때 한국 선수단은 총 6개의 금메달을 따서 세계 18위를 했습니다. 6개의 금메달 중에 양궁에서는 4개, 그리고 펜싱 남자 단체에서 하나, 그리고 체조에서 하나 땄습니다. 그 수많은 종목들 뭐하고 있었나요? 손에 땀을 쥐면서 양궁 하면 그렇게 순간순간 가슴 저려가면서 말이죠. 환호하다가 올림픽 딱 끝나고 나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한 달 딱 지나고 하려면 양궁 선수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합을 하는지 마는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인기 종목에서 만에 하나라도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 내릿속에 양궁이라는 단어가 잊혀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공멸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양궁인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죽을 만큼 노력했던 순간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가장 빠르게 세계 최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실 우리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양궁 많이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역사 속에 한국 양궁이 계속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신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뢰의 이면에는 뭐가 중요해요?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칙에 의한 공정함이잖아요. 공정성, 투명성,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게 정직하고 공정하고 모든 일이 이렇게 무난하게 이루어졌을 때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양궁도 초창기 70년대 중후반 80년대 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면 위에서 오더 내주는 선수 무조건 국가대표로 뽑아줘야 능력 있는 감독이고 코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국가대표 선발전은 치르지요. 근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 했던 겁니다. 선발전 치러놓고 다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대표팀 코치 때는 감히 말도 한마디 할 수 없었고요. 감독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면 선발전 왜 합니까? 전년도 성적 순대로 남자 3명, 여자 3명 딱 뽑아가면 되는 걸 왜 선발전 해갖고 10달 동안 7번에서 10번 선발전 딱 해놓고 짜고 치는 거예요. 이러려면 왜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제지했다. 항의했다가 대표팀에 잘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양궁이 어떠한 종목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원칙의 기본은 원칙이다. 철저히 원칙에 의해서 공정함과 투명함에서 바로 조직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신뢰 속에서 바로 리더와 팔로들 간에 또 조직원 간에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도쿄 올림픽에 국가대표 남자 셋, 여자 셋, 6명을 선발했는데 진천, 선천에 들어가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잖아요. 자, 1년 연기됐습니다. 우리 같은 교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님의 아들이나 딸이 올림픽 메달 따기보다 어렵다고 하는 국가대표 선발됐습니다. 선발됐는데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선발된 선수를 1년 후에 올림픽 나가야 되는데 이 선수들 그대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1년 후니까 다시 그 아래 또 튀어나온 선수를 위해서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참 애매하죠. 내 아들, 내 딸이 선발됐습니다. 6개월, 7개월 동안 선수 선발돼가지고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코로나 1년 연기됐으니까 다시 해. 내 자식, 내 아들, 딸이었으면 그 이해하겠습니까? 뭔가 쪼라도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6명, 남자 셋, 여자 셋, 6명을 빼놓고 모든 선수단은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선발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시 하자고?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그 선수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선수를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이 다 틀리지요. 또 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감독 코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까? 이제 리더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수하고 개별 면담을 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딱 이야기를 했더니 면담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조직의 신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명 다 딱 짜고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선생님, 개인의 이익보다도 조직의 이익이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궁이 살아야 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하시죠. 깨끗하게. 그러면 너가 부모님 설득할 수 있겠니? 제가 부모님께 말씀 설득시키겠습니다. 소속팀에 너가 그러면 설득해라. 6명 선수가 모두가 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을 다시 했습니다. 잡은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다시 선발전 치르는데 그 선발전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관왕 출신 안산 선수가 탈락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됐고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막내 김재덕 선수가 선발 탈락했던 선수가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 선수는 바로 여대 2학년짜리가 올림픽 3관왕, 김재덕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2관왕을 차지한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조직의 신뢰거든요. 이렇게 항상 원칙에서 정확하게 공정히 하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터놓고 이해를 구하니까 100%다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양궁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이 보면 그냥 아무나 참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3월부터 바로 이번 달까지 모든 대회에 성적 순으로 랭킹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실업 모두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 120명, 여자 120명만 딱 1차 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선수 전체 한 700명, 남자가 한 600명 되거든요. 1300명 숫자가 1차로 랭킹에 따라서 딱 뽑아내면 남자 120명, 여자 120명.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남자 64명, 여자 64명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27일 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하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뛰러 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64명 안에 자동으로 끼워주는 겁니다. 그 특기 하나 주는 거예요.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2차 선발전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달 따고 왔다 그래가지고 놀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계속 긴장 있게 놀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발된 64명의 선수가 한 달 후에 8일 동안 담연 평가를 합니다. 8가지 모든 담연 평가를 해가지고 이 친구 과연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체력은 어떤지, 경기 운영 능력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8일 동안 딱 대회를 해가지고 남자 120명에서 64명 뽑았잖아요. 64명이 48명.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48명의 선수가 또 8일 동안 평가를 해서 32명. 그 다음 한 달 후에 또 다시 평가해서 24명, 16명, 12명. 마지막에 8명이 딱 남으면 남자 8명, 여자 8명은 국가대표로 진천 선수에 입촌시켜 줍니다. 올림픽은 남자 셋, 여자 6명이 나가잖아요. 8명씩 뽑아가 16명의 선수를 어떻게 3명 뽑아낼 것인가? 서원촌에서 바로 8명씩의 선수, 남자 8명, 여자 8명, 16명의 선수를 3번의 자체 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 셋, 여자 3명이 최종 선발되는데요. 보통 10달 동안 최하 7번에서 10번 정도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선발된 6명의 선수가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선발 딱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최종 이제 추인을 하는데 선수를 딱 보고 과연 이 선수가 적격자인지 아닌지 결격 사유 없는 건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 꼭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중요한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하는 중에 갑자기 천둥 번개색이 꽝 하니까 놓쳐가지고 놓친 것 때문에 1점 차로 탈락한 저 선수는 지난 올림픽에 금메달 2개 딴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1위잖아요, 1위. 저 한 발 실수한 것 때문에 선발된 저 친구 스펙 보세요. 저게 선수입니까, 저게? 태그 맞고 한 번 달아보지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저렇게 부족한 선수인데 저 선수를 뭘 믿고 올림픽 보낼 것이냐. 딱 이번 한 번만 규정 좀 바꿔가지고 그대로 바꿔서 내보내자. 경력 있는 선수를 그대로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꼭 한두 분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선발이 왜 합니까? 예. 그래서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때 원칙에 충실한 자가 목소리를 그렇게 키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딱 최종 결정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양궁의 수많은 나이 어린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정말 내같이 가난하고 백그라운드 높고 스펙 부족해도 양궁이라는 이 조직 속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열심히 할 수 동기부여, 꿈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 대한민국 양궁은 항상 어린 선수들이 스타가 탄생되고 있잖아요. 왜? 바로 그건 엄청난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대로 딱 뽑아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장 적은 숫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선수 숫자가 지금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해서 2,000명 돼. 2,000명 된 숫자가 우리가 최초로 출전했던 84년 LA 올림픽에 금메달 땄잖아요. 무명의 세항순 선수가 금메달, 지금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있는 김진호 선수가 동메달 획득하면서 드디어 여자가 세계 정상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때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딴다는 것은 먼 나라에 있는 다른 선수를 해야 될 몫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엄청난 올림픽 금메달을 무명 선수들이 딱 따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남자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집중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 남자들도 올림픽 금메달 할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 결과 딱 4년이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자마저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4년 LA 올림픽 때부터 2020년, 21년에 했습니다만은 도쿄 올림픽까지 총 우리 양궁은 10번의 올림픽을 참가했거든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10번이면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양궁 종합우승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면을 바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신뢰. 신뢰 이면은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의 기본은 원칙이다. 이게 하나 가진 게 저 숫자가 2,000명 된 숫자가 40년 동안 세계 정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저희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저희들 한국 양궁이 항상 좋은 시절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숱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80년대 중반에 세계 정상에 딱 올라서서 거의 10년 동안 거칠 것 없이 질주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제대회에 메달 다 싹쓸이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일반 국민들께서 양궁하면 효자 종목, 싹쓸이 종목, 그때 만들어진 바로 우리 양궁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랬던 저희들이 한순간에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다. 위기를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10년 동안 싹쓸이던 우리 한국 양궁, 1996년 미국에서 열렸던 아틀란타 올림픽 때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부심이 말이죠, 자만심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 10년 동안에 세상을 끊임없이 많은 변화를 했는데도 우리는 세계 최고다 이거 하나 가지고 현실 속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였습니다. 그걸 딱 느끼게 해준 게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이야기죠. 여자들은 금메달 2개 땄습니다만 남자들은 결승 개인전에서 미국과 붙어서 개인전에 패했고요. 마지막 단체전 미국과 철저하게 경쟁을 하다가 결국 1점 차로 또다시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자들 금메달 2, 남자들 은메달 2,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마는 단체전에 1점 차이로 패했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올림픽 끝나고 돌아와서 한 4월 동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심판들도 원망스럽고요. 그때 10점짜리 붙은 것 같은데 9점으로 불러준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안타까움에 원망도 많이 했는데요. 어째 결과는 은메달이었잖아요. 그때 과연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가만히 보니까요. 1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때만 되면 꼭 남자가 미국이나 영국, 이태리에게 패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난 10년간을 냉철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최고라는 그 바로 환상 속에 우리가 취해 있어서 못 느끼고 이렇게 왔구나. 그 이유가 말이죠. 9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양궁 장비 일본이 약 30%, 미국이 70% 완벽하게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활의 제품의 특성상 주로 여자들은 일본 제품 활을 선호했고 남자들은 주로 미국 제품을 썼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기업 죽이겠다고 말이죠. IT, 몇 가지 세 가지인가요? 수출 규제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IT 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이걸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90년대 중반까지 그걸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정상권에 들어가 있는 가까운 일본, 중국, 북한도 우리보다 잘했습니다. 북한, 여자가 잘했어요. 세계 최고는 남자는 미국, 여자는 러시아가 양궁을 완벽하게 20년 동안 세계 최강했는데 딱 미국과 일본에서 매년 신제품이 계속 개발 나오다가 올림픽 시작 딱 1년 전부터 일본과 미국과 영국에게 경쟁이 될 만한 국가에는 철저히 신제품 양궁 장비 보급을 차단하는 겁니다.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 제품 주로 쓰는 여자 선수들은 제일 교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비를 구입해 쓸 수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제품 공식제 딜러도 없었던 상태에 미국 제품 구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1년 앞두고 저희들이 직접 미국까지 가가지고 보면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장비도 다 있습니다. 샵에 가면 다 있는데 마지막 페이하려고 돈 계산하려고 하면 본사에서 판매 불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총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게 판매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남자 양궁 신제품 장비 사는 걸 포기하고 돌아와가지고 선수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도저히 신제품 양궁 장비 구입할 수 없는데 방법은 딱 하나다. 몸으로 때우자, 몸으로. 장비의 부족함을 우리가 훈련량으로 메꾸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죠. 막상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딱 갔는데 얘들 금메달 2개 땄어요. 자기도 쓰고 싶은 장비 갖고 썼기 때문에 남자는 딱 하필은 미국과 결승에 붙었는데 결승전 딱 입장 찍을 때 미국 선수 들고 있는 활을 보지 않겠습니까? 힐끗힐끗 바라보는 한국 선수를
눈빛이 벌써 졌다.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선수에게 이 구닥다리 장비를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시합 가기 전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3분 전에 모아놓고 이걸 극복하려고 우리가 피눈물 나는 훈련했는데 또 자신감을 좀만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해보자. 화이팅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1점 차이로 피한 거예요. 결론은 장비의 문제였구나. 정말 무에서 엄청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력을 세계 최고 끌어올렸는데 장비의 한계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한국 양궁 견제하려고 끊임없이 경기 방식 바꿔버리고요. 결정의 순간마다 장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진데 우리의 미래,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애들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 뭔가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양궁 미래 없겠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중간 관리자들, 각 팀에 있는 감독, 코치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양궁 미래 없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하게 집행부 요구를 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는데 우리 양궁 지도자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좀 금전적 지원 좀 해달라. 통사정을 해서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끝나고 사상 최초로 수안보에서 3박 4일간 200여 명의 선수가 모여서 지역별로 분임 토의하면서 양궁의 모든 불평 불만 털어놓고 해소하자.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해보자. 그때 저는 그 모임에 가서 딱 보니까 양궁에 대한 불평 불만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하고 국가대표 감독 코치들 인사 문제 가장 불평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공정하게 해소하자.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원칙에 의한 공정성, 투명성. 바로 리더는 항상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 요거였어요. 이게 지금까지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들만의 최고의 장비를 개발해보자. 경기력도 우리 세계 최고까지 끌어올렸는데 양궁 장비? 우리 국내 제품 양궁 장비 산업 육성시켜보자. 최고 할 만들어보자. 저희들이 회사를 경영을 해봤겠습니까? 제조 과정을 알겠습니까? 그때 협의 끝에 딱 결정된 게 전체 시장을 흔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고등부, 대학, 실업팀은 지금 시스템 그대로 진행시키되 우리의 미래 초등학교, 중학교 두 종목만큼은 절대 외지 장비 사용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국내 양궁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보자. 딱 결론내서 공표를 딱 했는데 변화와 혁신? 참 많은 분들이 변해야 된다. 세상이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오될 수밖에 없다. 변화와 혁신 그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도 막상 딱 공표했더니 불평, 불만이 항의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때 16개 시도했거든요. 첫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양궁 시작 3년 됐습니다. 우리 아이 양궁 시작 5년 됐는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외제 장비 가지고도 잘했는데 왜 딱 지금부터 사용 못하게 하느냐. 우리 아이가 좋은 장비 가지고 성적 내지 못해서 만약에 문제 그냥 앞날 장르 문제, 진로 문제 책임질 수 있겠느냐. 엄청나더라고. 저항이요. 아마 요즘같이 SNS가 활성화됐다면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SNS 없기 때문에 시합 때 와글와글 떠들더라도 일단 끝나고 집에 오면 조용하니까 일단 보고 듣는 게 없으니까 살만 했죠. 그런데 말이죠. 장비 하나 개발한다는 게 정말 어렵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 치자. 국내에 국산 경기용 활 만든 회사 하나도 없는데 외제 활 사용 못하게 하면 뭘 가지고 시합 뛰란 말이냐. 저희가 확인해봤죠.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경경 활 만드는 회사는 없었습니다만은 장난감 활 만드는 회사가 3군데 있더라고요. 예. 뭐 회사를 하니까 어느 규모가 있게 보이죠. 직원들 4-5명, 예, 모여가지고 간의 수고병터로 장난감 활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 한 박스씩 뭐 2-3개를 한 번씩 유럽 수출하던 완전 영세한 이 장난감, 지금도 장난감 활 나오잖아요. 요거 3군데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설마 그 활 가지고 시합하는 건 아니겠지요? 맞습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까? 해봐야만 나타나는 문제점들 개선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조건이잖아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활 가지고 국내에 시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박진감 넘쳐요. 옛날 외지 장비 가지고 활을 쏠 때는 그래도 몇몇 전통 있는 학교들 저기서 메달 나올 거다 기대를 하고 보고 있잖아요. 장난감 활 가지고 딱 시합하다 보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되죠. 두 번째는 운칠기삼, 운이 70%예요. 활 쏘다, 장난감 쏘다가 활 따다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본부서에 와서 멱살 당하고 말이죠. 봐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망쳤지 않느냐. 이 활도 아닌 거 이거 장난감 가지고 시합할게. 엄청났거든요. 그래도 말이죠. 대회가 다 끝나고 기록 집계하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나와요. 장난감 활이라도 나온다고요. 20m, 30m 때도 그거 안 나오겠습니까? 그 시상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3군데의 장난감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우리 대한양궁협회가 철저히 딱 막아주니까, 보호해주니까 조금만 개발하면 이거 돈 되겠다 싶으니까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잘 됐다. 저도 태릉 선천에서 딱 나와가지고 공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활을 개발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개발 딱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서 선천을 와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쏴보게 하고 거기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 적어서 어드바이스 해줘가면서 이 과정들이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런데 이 곳은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가만히 좀 지켜봐도 좋겠는데 계속 뒤에서 발목 잡고 늘어집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 녀석들 조사해 봐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장난감 회사하고 좀 결탁해서 짜고 치는 것 같은데 리베이트 받아먹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의심들이 뒤에서 막 뒷담화가 심해. 정말 어렵더라고요. 집에 오면 와이프가 돈도 안 되는 일이 왜 개인 돈 써가면서 요거도 먹고 사느냐. 제발 좀 편하게 살자.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느냐. 다 하는 일로 당신 앞장서서 사느냐. 밖에 나가면 색양을 딱 끼고 저것들 돈 요거 어디 처먹었을 거야.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그 개발 과정에 대덕 연구단지 카이스트에 가면서요. 접착제 하나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요 90년대 중반까지 접착제 하면요 50본드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50본드를 어떻게 알았느냐. 50본드 정확히 기억합니다. 90년대에 청소년들 가장 큰 문제가 까만 봉지에 본드지 짜가지고 흡입 요거 환각 요것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 접착제는 50본드구나. 그랬는데 양궁 장비 개발하면서 접착제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처음 알았습니다. 접착제하고 잘 접착을 해야 양궁 날개가 뒤틀리지 않고 탄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그 하나하나 개발 가면서 서름 받고 말이죠. 문전박대 당하고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1년 반이 딱 지났는데 아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뜻밖의 행운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쓰는 외국 제품 활 한 세트가 얼마냐? 350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35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90년도 중반에 350만 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예. 그때 급여 한 달 월급 받았다는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350만 원 주고 활 한 세트 초등학생, 중학생들 하나 사주면 이거 몇 년 써야 되잖아요. 수명이 6개월이며 6개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습량 많은 선수는 6개월, 연습량 좀 부족한 선수는 8개월에 한 번씩 활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활 한 대 350만 원이면 1년에 활 2대 써야 되잖아요. 700만 원이요. 시골에서 황소 한 마리 팔아도 아예 활 2대 못 사줬어요. 이렇게 비싼 활 쓰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항의라고 뒤에서 엄청나게 뒷담화 까고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딱 이렇게 비싼 활이 개발 시작 1년 반이 지난 1997년 12월 말 기억나시죠? 온 나라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 국가부도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딱 터지고 98년 6월, 7월, 8월 접어들면서 달러가 치솟기 시작하는데 그때 막 890원, 870원 왔다 갔다 이럴 때예요. 900원이 좀 안 될 때입니다. 98년도에 갑자기 1불당 2,000원까지 치솟기 시작합니다. 2,000원. 350만 하던 외제 한 세트가 바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대당. 1년에 2대, 2,000만 원을 넘게 줘야 활 2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많은, 뒤에서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역서 때는 그래도 통찰력이 있었구나. IMF 올 줄 알고 국산을 미리 제작 시작했구나.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그 수많은 사람들, 외지 장비 싸라고 사정 하는데도 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자살자가 속출했던 그 시기에 어떻게 활 2대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살 2대 살 수 있겠습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개발한 국산 활 쓸 수밖에 없었죠. 우리 국산 장비 한 세트에 15만 원, 두 세트에 30만 원, 2천만 원 넘게 주고 활 2대 사줄 것이냐, 30만 원 주고 활 2대 살 것이냐, 쓸 수밖에 없어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결정의 순간을 맞아야 된 겁니다. 그 결과 딱 개발 4년 만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 전원이 우리 국산 제품을 들고 나가서 금메달 4개 중에 3개를 획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양궁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아무 국가에서도 엄두 내지 못했던 저 활을 언제 저렇게 개발했을까? 와, 정말 한국 놈들 지독한 놈들이다. 무서운 놈들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활 가지고 최초로 4개 중에 금메달 3개를 따왔으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4년 동안에 막 정말 눈물, 막 콧물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죽겠더라고요. 그 뿌듯함에 막 정말로 온세 날 것 같아서 적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랬던 우리에게 한순간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2군데의 장난감 회사에서 4년 동안 양궁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잖아요. 국내 시장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이게 투자한 것만큼 이게 타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때 딱 생각하는 게 무조건 수출만이 살 길이다. 마케팅 전략으로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경기장 입구에다가 부스를 마련해놓고 국산 장비 다 기피해놓고 홍보를 하는데 전 세계 양궁계가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거기서 활 한 대를 못 팔았습니다. 수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군데의 사장님들이 딱 또 실망한 거예요. 우리가 금메달 4개 중에 3개를 땄는데도 활 한 대를 못 팔았어. 이거 무조건 망하는 길 아니냐. 이 정도에서 크게 손을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 닫겠다. 어떻게 살아온 4년 세월입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 닫겠다는 거예요. 양궁 장비 개발 그만하겠다. 영업 막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분들은 온 집안의 모든 돈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정말 어렵지만은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씩 우리가 만들어서 돈 모아보자. 그래서 개발비라도 우리가 좀 주면서 부탁을 해야 가지 않겠냐.
그때 참여했던 양궁 지도자가 28명, 2천만에서 3천만 원, 적금도 깨고 뭐 보험 뭐 다 취소하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28명의 그 돈을 가지고 두 군데 딱 나눠가지고 줬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거 개발비에 보태 쓰시고 좀만 더 했으면 좋겠다. 함께 가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하겠다. 어디바이스 하겠다. 그때 그건 뭐라냐. 이거 지원받고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이 돈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성공하면 원금만 달라. 실패하면 돈 포기하겠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설득했더니 오케이. 그럼 4년간만 더 해보자. 그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입니다. 아테네 가보시면 계시죠. 8월달 한낮 기온이 42도, 43도, 올해는 엄청 50도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네 시내는요, 8월달 한 달 동안은요, 온 가족이 바캉스를 떠납니다. 스페인이나 독일, 지중해 쪽으로 다 가가지고 8월 한 달 동안은요, 아테네 시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아테네 올림픽이 열린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 딱 시드 올림픽 끝난 직후에 그 엄청난 폭염이 계속되는 아테네에서 그 열에 견딜 만한 장비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최고의 바로 폭염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캐나다 로키에 있는 단풍나무, 시베리아 물풀의 나무, 좋다 열에 강한 나무는 전부 수입에다가 그거 가지고 개발하고 실패하면 다시 또 버리고 새로 이 3년 동안에 또 눈물 납니다. 딱 시드올림픽 끝나고 3년 동안에 장비 개발했습니다. 열에 가장 적합한 최고 장비를 딱 개발해가지고 선수 1인당 2대씩 딱 지급을 해줬는데 우리가 올림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은 9일 동안 양궁 경기를 합니다. 그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수백 명의 선수들이 쫙 장비를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그늘에 있다가 자기 경기 시간 되면 활 가지고 다 시합 보고 쏘고 딱 다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9일 동안 그 엄청난 폭염에 견딜 수 있는 활. 아테네 올림픽의 파나티나이코 양궁 경기장은 제1회 올림픽 열릴 때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 양궁 경기를 했는데 폭이 약 70m, 길이가 90m 타원형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옛날부터 그 관람석이 흰색 대리석으로 고정석으로 뺑 둘러놨어요. 경기장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폭염이 흰색 대리석에 부딪혀서 운동장 쏟아지는데 살이 익어요, 익어. 썬블록으로 막 떡칠을 하는데도 살이 익어요, 타서. 타는 소리 난 것 같아요. 그때 반바지 입고 있던 반바지 자국이 2년 동안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엄청난 그 폭염에 9일 동안 활을 세워놓고 있는데 견딜 수 있는 활. 딱 경기 중에도요, 저쪽에서 팡 하고 활이 팍 튑니다. 예, 활이 튀어요. 팍 튀어서, 야, 어디 활이야? 미국 제품. 다행이야. 저쪽에서 팡 튀어. 어디 활이야? 일본 제품. 와, 다행이야. 여기저기서 하루에 한두 대씩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제품 한 대도 문제없이 딱 버텨준 겁니다. 근데 살아남은 활들도 이미 열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말이죠. 활 쏘면 활을 날아가는 게 보여요. 이미 물러 터져가지고 딱 쏘면 막 고쳐야 되는데 빌빌빌빌 바람 좀 불면 싹싹 빠지는데 우리 열에 가장 적합한 활 개발한 우리 국산 제품 쏘는 순간 팡팡 고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또다시 금메달 4개 중에 3개를 땄습니다. 두 번의 올림픽 8년 동안에 양궁에 걸려있는 8개의 금메달 중에 6개를 휩쓸어 가는 메이드 코리아 제품 누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아테네 끝난 직후에 제품의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2개의 장난감 회사 3개월으로 24시간 풀 가동을 하는데도 처음에 3개월 밀리다가 5개월, 8개월 나중에는요 검사, 인스펙터도 않고 그냥 막 만드는 대로 그냥 막 없어 못 팔 정도로 엄청나게 공장 증설해서 지원 뽑아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잖아요. 바로 2012년 런던올림픽,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또 도쿄 올림픽
전 세계 양궁 선수 10명이 출전하면 7, 8명이 들고 나온 활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두 개의 장난감에서 이 활이 전 세계 양궁 장비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개발하는데도 이자 필요 없어 다 돌려받았죠. 그 대신 저희들이 이제 국제에 나가잖아요. 그럼 전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의외로 한국 교포분들 자녀분들이 양궁 선수 출신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회사에서 그 교환권을 한 석 장에서 5장 정도 주거든요. 주머니에 넣고 가서 교포 자녀분들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활한대에 좀 싼 게 500만 원, 600만 원 하거든요. 열심히 해 하나 주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만 해줘도 감사하죠. 그 대신 이제 국가대표 선수는 원 없이 무조건 활 다 무상 지원. 그 대신 외국에 언제든지 팔아. 철저하게 막지 말고 비싼 돈 주고 팔아라. 신제품 다 팔아. 우리는 실력으로 이길 테니까 팔아. 전 세계 양궁 장비 완벽하게 정확했죠. 일본 회사는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마하라고 큰 회사인데 문 닫았어요. 미국 회사 우리하고 경쟁인데 미국 회사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비싼 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정확했잖아요. 이렇게 선수 과정이 참 어렵게 힘든 게 뭐냐면 아까 자꾸 제가 신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최고 장비라고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인식 전환의 문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선수들이 딱 쏘잖아요. 분명히 외지 장비보다 훨씬 우리가 훨씬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딱 쏴서 실수를 하면 외지 장비 갖고 쏘는 선수들은 아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화살이 빠졌다. 그런데 국산 장비 딱 쓰는 애들은 난 잘 쐈는데 활이 안 좋아서 실수한 거다. 그런 인식을 전환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 사람이요. 아 그래도 이게 공정 정확하게 이런데 그래도 외지 장비만큼 하겠어? 에이 국산이니까 이러지 뭐 이런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깨 부시는 데는 바로 리더와 파울들 간에 조직원들 간에 신뢰가 굉장히 큰 한몫을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우리 국산을 쓰면서 검증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쓰게 되고 대학 쓰게 되고 왜 싸니까 쓰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AS도 바로바로 되지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신뢰에서 나온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가장 우리에게 현안된 문제 바로 경기 방식 끊임없이 경기 방식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견제하려고요. 또 장비를 가지고 계속 장난쳤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그렇게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선수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낼 것이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선발전 과정에서 지금도 계속 보는 게 64강, 48강, 32강 볼 때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벌써 이제 24강, 16강 들어오면 선수를 툭툭 튀어나오는 선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선수들 뒤에 유심히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일부러 그 선발전 날짜를 8월달 같은 경우는요, 비바람 몰아칠 때 장마철에도 시합을 일부러 집어넣거든요. 과연 그 비바람 속에서 이 선수가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인지 경기 운영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싹 봐가면서 하나하나 대처 능력 같은 걸 보고 갑니다. 그래서 16강 벌써 이제 8강 들어올 정도 되면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들이 완벽히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선수 1인당 A4 용지 적게는 10장, 많게는 30장까지 만들어져요. 아, 이 친구는 경기력은 정말 대단한데 바로 담력이 약하구나. 기술력은 대단한데 테크닉은 좋은데 체력이 부족하구나. 유연성이 부족하구나.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 이제 훈련 과정에서 이걸 개인 맞춤형으로 철저하게 1대1로 멘토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 참 이런 이야기 제가 한동안 꼭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선수 하나가 경기력은 기가 막힌데 담력이 약한 거예요. 결정 순간에 달달달달 떨리니까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골프 하시는 우리, 예, 계세요? 골프 다 조금씩 하시죠? 골프의 홀급 크기가 몇 밀리인지 아세요? 108mm예요. 108mm, 홀급 크기가. 이걸 밥만 먹고 맨날 이거 치는 이 투어 프로 선수들도 이거 1.5m, 2m 못 넣어갖고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 양궁은요, 10점짜리 크기가 122mm입니다. 골프의 홀급보다 약간 커요. 이걸 70m 놓고 쏘잖아요. 70mm. 얼마나 이거 10점짜리 맞추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걸 눈 감고 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표 선수들 말이죠. 딱 밤에 안대 딱 혹시 달빛에 보일 수 있으니까 안대 딱 끼고 야 70mm 쏘는 거야. 자 준비됐지? 발사 딱 그잖아요. 감으로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쏘면 70mm 들어가겠다. 화살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 안대 딱 벗고 나면 헌에서 오면 얼마나 가깝게 잘 보이겠습니까? 요런 훈련까지 다 하고요. 근데 한 선수는 8강, 4강 들으면 잘 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떨려가지고 담력이 약해서 못 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 번은요, 가장 선수들이 두려울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이런 것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못 쏘고,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자꾸 시간을 끈단 말이죠. 이 친구를 번지 점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번지,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는 지금, 예,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풍랜드 안에 62m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길 데리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가기 전에는, 예, 바로, 아테네에 가서 150m에서 번지 점프 뛰어내리고 말이죠. 그 선수들이 다 보면 정말 이게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이것도 하고 쏠까 말까, 쏠까 말까 똑같아요. 이걸 뛰게 하는 겁니다. 못 뛰잖아요. 그러면 선수한테 20분, 30분 앉히고 설득합니다. 너 긴장하다 보니까 쏠까 말까 그 갈등 때문에 결국 큰 실수를 하는데 똑같은 거야. 뛸까 말까 이거하고 쏠까 말까 쏘고 똑같은데 이거 극복이 못하면 너는 없어. 어떻게 할 거야? 20분, 30분 설득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배짱이 좋아. 자, 준비 1, 2, 3, 4 하면 뛰는 거야. 준비됐지?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준비 1, 2, 3, 4. 그럼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요. 또 주저앉아요. 그럼 또 가서 다 설득합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요, 선생님 먼저 한번 뛰어보세요. 선생님 먼저 뛰어보세요 하는데 정말 이런 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야 임마, 너 훈련하러 왔지 내 훈련하러 온 거야? 너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지 내가 금메달 따는 거야? 너를 위해서 훈련하는데 뭐 선생님 먼저 해보세요? 근데 왜? 우리는 동반자잖아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닌 어드바이서잖아요. 오케이, 잘 봐.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너 똑같아. 나도 지금 엄청 두려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봐, 뛰는 순간 독한 맘 먹고 눈 하면 찔끔 감아. 자, 봐. 그리고 뜁니다. 뛰어내리는 감독 입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으악 왔다 갔다 하죠. 그 올라와서 봤지? 이렇게 뛰면 되는 거야. 또다시 설득합니다. 한 친구는요, 결국 뛰어내리는 게 한 3시간 동안 제가 9번을 뛰었습니다. 계속 시범을 뛰게 할 때, 나중에는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자기 뛰게 하려고 선생님이 9번을 시범범위 뛰는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한순간 딱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한참 와서 또 설득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죽어보겠습니다. 딱 날아가는데요. 아, 대형사고다. 왜? 순간, 와! 보니까 다리가 묶여 있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 뛰어내리는 성공했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구 딱 40일 후에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 양궁 선수권대, 올림픽이 아닌 양궁 선수권대인데, 세계 선수권대. 마지막 결승전 다 서는데 한 발 남겨놓고요. 10점이면 금메달, 9점이면 동점 연장전 가야 되고 8점이면 지는 상황이 딱 있는데 수많은 관중들이 손에 땀을 쥐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친구 마지막 한 발 빵 쏘는데 그대로 10점 정중앙에 딱 꽂히니까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 신문에 3일 동안 1년 탑 기사로 뭐라고 했냐. 역시 한국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저 순간에
어떻게 10점 피너를 그 바람 부는 상황에서 꽂아놓을 수 있겠느냐. 저건 이미 신이,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신의 영역이다. 극찬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 딱 금메달 따는 말에 전 종목 석권해가지고 종합 우승했잖아요. 스페인 마드리드 공원에서 스탠딩 파티 방케이크 열리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마지막 쏘는 순간 뭘 생각했느냐. 딱 이 친구가 첫 마디가 저 어떻게 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 쏜 거예요. 그냥 연습한 대로 그냥 빵 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메달 딴 거야. 여기서 너가 10점짜리나 금메달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10점짜리 못 쏘는 거야. 연습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빵 쏴버리는 이 자체가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는 힘이었어. 저는 그래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티칭이라고 하잖아요. 티칭. 근데 조직, 직장 생활에서 티칭이라는 소리 씁니까? 멘토들이 보통 코칭이라는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그 티칭과 코칭의 차이는 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칭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고요. 코칭은 가르치는 겁니다.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뒤에서 어드바이서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거 해가 아니고 이거 같이 해볼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코칭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느냐. 양궁은 지금까지 모든 훈련 과정에서 해가 아니고 함께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지 않겠니? 이거 분명히 넘어서야 돼. 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졌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이 피로감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올림픽입니다. 제가 최초로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88 올림픽에 제가 첫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양궁 장비 개발의 마지막 시험대 성공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고요. 2012년 런던 대회 때는 정말 힘든 대회였는데 우리가 보통 국가대표 선발이 딱 끝나고 나면 보통 한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 따기보다 힘들다고 하는 국가대표 됐구나.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과 동시에 무한 책임감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선발됐다는 이 안도감에 살짝 슬럼프에 빠집니다. 보통 한 열흘 정도 되면 제 큰일 찾아 올라오는데 여자 선수 중에 하나가 슬럼프 빠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바닥을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 엔트리 제출 한 달 남겨놓고 이 친구가요,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선수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수많은 주변의 양궁이들 뿐만 아니고 양궁 관계자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35년 동안 지킨 원칙이 있는데 이분 아닌 것 같아. 둘이 바꾸자. 쟤 가면 무조건 필패다. 런던 올림픽 여자 7연패 해야 되는데 저 친구 때문에 단체전 7연패 못 올 것 같다. 그러니 한번 바꾸자. 모두가 누가 한 사람 아닌데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주님 앞에 제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참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면담을 하는데 모두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동료 선수 2명이 교체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선수가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 되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내가 개인전 금메달 못 따더라도 단체전 금메달 따야 되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단체전 금메달 못 따면 노메달로 끝날 수 있지 않느냐. 교체해달라. 선수들이 요청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팀워크 때문이라도.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그때 그 친구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참 나쁜 녀석이다, 나쁜 사람이다, 저 양심의 가치를 느끼냐면 빙빙 돌려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권유해서 본인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내가 대한민국 양궁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교체해 달라고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안일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이. 그래서 빙빙 돌려가지고
너가 그만두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제가 돌려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걸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눈빛을 잊을 수 없다는 게 딱 맨날 할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전무님, 비록 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올림픽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올림픽 가면 잘한답니다. 지금 엉망인데. 그러면 너가 연습 과정에서 조금만 가능성을 보여주면 이걸 가지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자. 원칙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건데 지금 엉망이지 않느냐. 그랬으면 저 미치겠어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4가지 접근했습니다. 이 친구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혹은 금전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남녀 간의 문제, 조직의 문제 4가지로 갖고 접근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술을 빠져납니다. 결론은 뭐냐? 그 친구의 애절한 눈빛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회장단 회의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원칙대로 갑시다. 여기서 만약에 선수 교체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전례가 있었으니까 어떻고 전례가 있으니 전례 해서 계속 교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발이가 뽑은 선수를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원칙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뽑았으면 가야 되는 거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다. 갑시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저는 가기 전에 의사의 처벌을 받아서 수면제를 한 보따리 들고 갔습니다.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자 양궁 사상 1회전에 개인전 탈락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김없이 탈락. 근데 문제는 단체전이잖아요. 이 친구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 27일부터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양궁 경기는 10월 3일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남녀 단체전 할 때 보면 3명이 쏘잖아요. 1번, 2번, 3번 쏘는데 앞으로 그걸 딱 보고 보니까 재밌어요. 한 발 쏘는데 20초 시간입니다. 20초. 그러면 한 발, 3명이 한 발, 20초, 20초. 60초 안에 3발을 쏴야 이게 1회전입니다. 근데 1번 쏘는 선수가 담력이 약해가지고 활 들었다 내렸다 못 쏘고 시간 끌어버리면 마지막 3번 쏘는 선수는 쏠 시간이 없어서 미스가 0점 처리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쏘고 나와야 2번, 3번이 여유 갖고 딱 바람 부는 거 상태에 봐갖고 쏠 수 있잖아요. 1번 쏘는 선수는 아주 담력도 강하고 슈팅 타이밍이 빠른 선수를 1번에 기용합니다. 배짱 좋고 빠르게 쏘는 선수를. 그리고 항상 보면 단체전에 3번 쏘는 선수가 그 팀에 가장 잘 쏘는 선수예요. 단체를 볼 때 3번 제가 제일 잘 쏘는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동부전 나왔을 때 마지막 선수 한 발에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일 잘 쏘는 선수를 3번에 기용을 합니다. 보통 팀에 2번 가운데 쏘는 선수가 그 팀의 폭탄이에요. 제일 못 쏘는 선수가 2번 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김없이 런던 올림픽 때 그 친구가 2번 폭탄 자리에 들어갔죠. 이 친구 때문에 천다가 지옥을 오고 가는데요. 내일 경기가 시계에서 미국하고 보는데 이거 생각하고 잠이 안 오는 수면제를 한 털어놓고 있는데도 잠이 안 와요. 꼬박 세고 경기에 나갑니다. 경기에 나가고 막 이게 긴장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말이죠. 맨날 며칠 잠 못 자요. 이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상하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질 뻔했던 것이 많았거든요. 결승에 다쳤는데 2012년 런던올림픽 마지막 결승전 때 비바람 몰아치는데 얼마나 런던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70m 타겟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안 보이는데 그걸 시점에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1번 쏘는 선수가 아마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핫한 날 거라 생각해서 12시 방향 5조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땅 쏜 게 6점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우리의 운은 여기까지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1번 쏘는 잘 쏘아줘야 2번 좀 못 쏘고 폭탄이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좀 넘어설 수 있는데 1번이 6점 쐈으니 이거 끝났구나. 왜? 2번 폭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번 은메달 만족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 2번 폭탄이 그 비바람 속에 한 발 빵 쏜 게 10전 정중앙에 팍! 우리가요, 올림픽 때 되면 10전 쏘면 막 와! 막 하는 거 하잖아요. 막 선수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와! 하잖아요. 그 친구 10전 딱 쏘는데 집행부 뒤에 있다가 이랬어요. 표정이, 저거 웬일이야? 웬일이래? 이런 표정이었어요. 와가 아니고, 저거 웬일이야? 웬일이야? 3번 선수가 7점 쏘면서 2점 지고 간 겁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 2점 지고 간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지만 비바람 몰아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두 번째인데 또 들어갔습니다. 2점 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번, 3번이 잘 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1번 쏘는 선수가 빵 쏜 게 12시 방향 8점에 딱 꽂히는데 아휴 정말 이제 끝났구나. 예. 2번 폭탄이 또 10점 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렵겠구나. 그러고 이제 사실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번 쏘는 또다시 10점에 팍! 와 난리가 났습니다. 1인당 8발씩 쏘는데 한 발 8발 쏘는데 그 2번 폭탄이 8발 중에 6발을 10점 그리고 2발을 9점 8점 80점 만점에 77점을 쏜 거예요. 그 바람에 1점 차이로 저희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시장일 때는 그리고 딱 와서 도핑 테스트 하는데요. 우리가 금지 약물 품목이 한 350여 가지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검출돼도 메달 박탈, 또 좀 심하면 선수 자격 정지. 그런데 가장 독한 약이 5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기약하고요. 얘네들 피임약이에요. 근데 얘네들 생리통 때문에 약 하나 먹는 이건 바로 그냥 아웃입니다. 또 기침 감기 들어서 약 하나 먹었다 바로 아웃이에요. 도핑 테스트 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이 메달을 어렵게 일침차를 땄는데 혹시 도핑 나와가지고 또 메달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마음 졸이고 막 얼마나 긴장됩니까? 결승전보다 더 긴장을 해요. 괜히 다 채취해 갔는데 야 너 잘 생각해봐. 혹시 약 잘못 먹은 거 없어? 잘 생각해봐. 생각은 뭐합니까? 이미 이제 채취하고 가버렸는데 생각 없는데도 괜히 잘 생각해봐. 혹시 먹은 약 있었나 없었나? 딱 그렇게 긴장의 순간 1번, 3번 두 선수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이 좋은 날 왜 울어, 임마? 웃어야지. 어떻게 딴 금메달인데 왜 울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딱 2번 폭탄 언니한테 가서 언니 죄송해요. 언니 때문에 금메달 땄는데 언니 그동안 교체해달라고 그렇게 언니 왕따 시키고 아침, 점심, 저녁 따로 밥 둘이서 먹고 혼자 따로 먹고 훈련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혼자 따로 그렇게 서로 많이 줬거든요. 그렇게 했던 언니가 언니 때문에 금메달 땄다가 정말 죄송하면서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다른 이야기가 내가 뭐라 그랬니? 올림픽 하면 잘 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듣고 있다가 저도 울컥울컥 했거든요. 그저 딱 들으면서 저도 팡 터졌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금메달 따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선수를 멋지게 하고 요즘 TV 해설도 해요. 근데 해설하면서 혹시 그 옛날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런지 알더라고요. 자기 어려웠던 이야기 앓고 해설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때 우리가 원칙에 반해서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친구 죽을 때까지 양궁에 대한 원망, 또 때로는 분노. 내가 한순간 슬럼프 빠졌다 해가지고 내가 교체당했어. 이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2012 런던 올림픽 나갈 뻔했는데 슬럼프 빠졌다고 내가 교체당했어.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양궁의 선수들이 저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양궁은 끝까지 원칙 지켜준다. 이게 바로 조직의 신뢰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교육시킨다고 말이죠. 훈련시킨다고. 해병대 UDT 훈련, 공수 훈련, 또 낮과 밤이 바뀌는 시차 적응 훈련, 정말 엄청난 훈련 다 소화하거든요. 이런 훈련을 다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런 훈련 속에서 절대 스타는 타고난 게 아니다. 100% 만들어진다. 노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수가 얼마만큼 자기가 정말 혼신의 혼을 노력을 다해서 끝까지 말 듣고 함께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남은 선수들이 오늘날 한국 양궁의 국가대표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9시까지인데 무한정 해도 좋다는 이야기 조금 지났습니다. 아까 이제 이성주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가대표 코치, 감독, 총감독 역임하고 국가대표 18년간 대표팀 감독 생활하다가 2005년 1월 1일자로 대한양궁협회 전무가 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이제 물러나서 행정제재인사총괄하는 전무이사 됐죠. 체육 스포츠 단체 전무이사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 스포츠 단체가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복싱 다 있잖아요. 모든 종목의 전무이사는 딱 한 명입니다. 대한양궁협회 전무이사 한 명,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한 명, 배구협회 한 명, 전무이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전무이사가 회장님을 대리해서, 회장님들은 보통 기업에 총수님이 많다 보니까 바쁘시잖아요. 전무이사가 행정제재 인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건 아마추어 선수 은퇴하고 나면 마지막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태극마크 달아보고 지도자 달아보고 싶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기가 하는 조직에 전무이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2005년 1월 1일자로 전무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 친구 당연하게 양궁선 출신이거나 혹은 체육대학이나 체육과를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양궁 경긴 출신도 아니고요, 원래는. 또 체육과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전자 전기를 전공한 공대생입니다. 대학 들어와서 취미로 양궁을 하다가 너무 양궁에 매료가 돼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게 벌써 거의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 우물 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궁의 지도자들이나 주변 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국가대표 코치가 되는 순간 뒤에서 제가 비벼가지고 됐다는 둥, 감독 되면 또다시 뒤에서 정말 엄청난 모함도 많이 당해보고요. 또 견제도 많이 당했습니다. 경진 출신 아니다. 체육과 출신 아니다. 이런 순혈주의가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살아나는데 딱 몇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무한 경쟁하라.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 내 자신 하나마저도 극복하지 못한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성공을 꿈꿀 수 있다, 행복한 삶이 열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라. 저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이게 딱 네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적어도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통찰력이라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우리 가족의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조직은, 우리 가족은 항상 미래 통찰을 가지고 고민해보자는 것이죠. 고민하다가 이 가족은 내가 이 방향으로 하면 내가 살아봐야 돼.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혹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를 가야겠다. 고민, 거기서 결정하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고민, 결단을 해야겠죠. 결단. 그래,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우리 조직은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적어도 10년 정도 한번 두고 봐보자. 바로 결단. 두 번째 키워드는 결단력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결단했으면 뭐가 필요하죠? 실행력이잖아요. 실행력. 저는 요즘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가끔 가다가 보면 담배 피우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선수 생활이 그렇게 안 좋은데 담배를 왜 피니? 이번에 한번 끊어보자. 담배 끊는 순간 한 달 참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약속을 해요. 좋습니다. 언제든 끊을래. 1월 1일자로 다 끊겠습니다. 다 한 3일, 4일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빡 나요.
저 담배 안 피니까 이리 와봐. 너 왜 또 피워? 너무 힘들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설 3곡 다시 끊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핍니다. 실행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실행력이죠.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지속력이죠. 한 번 했으면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적어도 우리가 양궁 장비 개발하는데도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그래도 우리 한번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실패했다, 잘못된 판단했다 그러면 왜 깨끗하게 10년까지 한번 들고 파도 안 되면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양국의 영혼이 떠나자. 서로 위로하면서 10년간만 해보자고 했던 게 양궁 장비 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최악의 상황 상상해보면 그 순간 그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이 있어야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박함이. 저는 지금도 무늬만 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교만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양궁 이만큼 내가 모든 그 수표를 쌓아왔다. 이게 주님의 은총, 은혜 때문에 입은지도 모르고 금방 시금방을 떡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성은 신의 영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없이는 절대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조직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어제도 오늘 갖고 오늘도 내일 갖고 그런다면 삶의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자신부터 변화와 혁신. 혁신이 뭡니까? 껍질을 벗기는 아픔이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상대방을 따라주는 거거든요. 혁신을 해야 된다면서 자기는 개판이에요.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조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모가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돼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예, 바로 뜨거운 열정입니다. 열정이요.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 절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열정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태만 아닐까요? 태만? 자포자기 아닐까요? 특히 조직 속에 이 단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에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꼭 내가 해야 되나?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런 아니함은 없었을까요? 삶은 도전이잖아요. 도전하다가 지치면 지는 겁니다. 지쳐서 포기하면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일에 가족과 조직을 위해서 정말로 미쳐야 된다. 자기 일에 미쳐야 된다. 근데 그냥 미치면 바보가 되잖아요. 비전과 꿈에 미칠 때 큰 신화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또 우리 신부님, 또 우리 이성주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1시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한 25분 정도. 혹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한 단어만이라도 이따 돌아가실 때 내리석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좀 큰 영광, 은혜를 입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 오늘 후곡성당 왔어요. 저는 청라 본당에 적을 두고 있는데 제가 막 국제대회다, 최전주리다 아니다 보니까 뭐 냉담하게 냉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외짝 교우를 해갖고 한 달 만에 성당 교육 한 2번, 3번 받고 그냥 제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이 약해요. 그래서 무늬만 신자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열린 아카데미를 지금 10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후곡성당 이렇게 교우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분들이시거든요. 반응들이 없으셔서.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시고 유엔 연설 들으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 마치면서
끝으로 후곡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승익 아우스티노 신부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서 전문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각자 마음속에 그 남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참 아름다운 이 인생 정말 도전하면서 또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참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웃다가 울다가 감동받다가 깔깔대다가 그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앞으로 양궁 보실 때 좀 유심히 보시고 특히 2번 선수한테 좀 잘 해주시도록. 네, 마지막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9월 열린 아카데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